노너 2인 4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공자님 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에 시집을 가고 32, 33 때면 내 아이가 16이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나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갖고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하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1살이 시집 장가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잔치, 환갑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 노너 2인 4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이 있으면은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넣을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쳐다는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뭐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신부가 집안 떠난다 그러지만 지금은 뭐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로 있으면 한 달에 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은요,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워놓은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예. 돈 있어갖고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대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 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시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예,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예,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95까지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은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이거 1년 겨우 찾아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 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가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래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자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자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자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 너무 기분이 좋대. 보자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자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는 70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함께 나누는 지혜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혼자 사는 시간이 함께 사는 시간보다 긴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어디에 다 쏟아부었어요? 학원비만 1년에 20조 원씩 쓰면서 정작 우리 노후는 준비 안 했어요. 20년 키웠으면 20년 어치만 받아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20년 키우고 50년을 받아먹게 생겼어요. 더 심각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다가 갑자기 나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져요. 앞으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 할머니 세대는 평균 46세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과 이별할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30년, 40년의 시간이 더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해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순간이 있잖아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편안했던 순간도 있고요. 혼자 있음의 재발견. 혼자 있다는 것은 사실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50년 동안 남들 눈치 보며 산 우리에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기회가 온 거예요.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평안한 관계가 낫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는 관계. 내 진짜 모습 그대로도 받아주는 관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니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 일상의 리듬 만들기.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제때 밥을 먹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도 적당한 시간에 자는 것.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어려워요. 하지만 이 리듬이 잡히면 마음이 안정돼요. 두 번째 기술, 나만의 취미 갖기.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TV 보는 것이라고 답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TV는 취미가 아니에요. TV는 시간 때우기예요. 진짜 취미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는 것,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 요리, 원예, 독서,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나만의 것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동호회, 어디든 좋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는 엄마, 할머니였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혼자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거든요. 내 안에 친구 만들기.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자신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에요. 작은 행복들의 발견.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 듣기. 천천히 음미하며 차 한 잔 마시기.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 좋아하는 책 읽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요리하기. 아무 계획 없이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결국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을 좋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런 자신을 받아들여요.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해요.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언제 죽을까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 한 끼 먹은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요. 네 번째,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속도로 살아가요.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기회예요. 50년,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 혼자서도 함께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 2인 4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공자님 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에 시집을 가고 32, 33 되면 내 아이가 16이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나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갖고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1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 노노 2인 4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 있으면은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늘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쳐다는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신부가 집안 떠난다 그러지만 지금은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로 있으면 한 달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은요,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워놓은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예. 돈 있어갖고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다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 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시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예,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예,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95까지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은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이거 1년 겨우 찾아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 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문하고 장례 때 혼배를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래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자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자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자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 너무 기분이 좋대. 보자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자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는 70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함께 나누는 지혜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혼자 사는 시간이 함께 사는 시간보다 긴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어디에 다 쏟아부었어요? 학원비만 1년에 20조 원씩 쓰면서 정작 우리 노후는 준비 안 했어요. 20년 키웠으면 20년 어치만 받아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20년 키우고 50년을 받아먹게 생겼어요. 더 심각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다가 갑자기 나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져요. 앞으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 할머니 세대는 평균 46세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과 이별할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30년, 40년의 시간이 더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해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순간이 있잖아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편안했던 순간도 있고요. 혼자 있음의 재발견. 혼자 있다는 것은 사실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50년 동안 남들 눈치 보며 산 우리에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기회가 온 거예요.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평안한 관계가 낫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는 관계. 내 진짜 모습 그대로도 받아주는 관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니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 일상의 리듬 만들기.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제때 밥을 먹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도 적당한 시간에 자는 것.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어려워요. 하지만 이 리듬이 잡히면 마음이 안정돼요. 두 번째 기술, 나만의 취미 갖기.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TV 보는 것이라고 답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TV는 취미가 아니에요. TV는 시간 때우기예요. 진짜 취미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는 것,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 요리, 원예, 독서,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나만의 것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동호회, 어디든 좋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는 엄마, 할머니였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혼자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거든요. 내 안에 친구 만들기.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자신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에요. 작은 행복들의 발견.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 듣기. 천천히 음미하며 차 한 잔 마시기.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 좋아하는 책 읽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요리하기. 아무 계획 없이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결국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을 좋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런 자신을 받아들여요.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해요.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언제 죽을까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 한 끼 먹은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요. 네 번째,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속도로 살아가요.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기회예요. 50년,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 혼자서도 함께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